저는 김영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베풀면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많이 돕고 많이 챙긴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는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배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배춤이 경계 없이 반복될 때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되게 고마워합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계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고마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존중을 대신해버릴 때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사람은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되면 기대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이 한번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과거의 도움을 떠올리며 고마워하기보다 지금의 거절을 보며 서운해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도움은 호의였는데 어느새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권리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은 사람 사이의 의리를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한쪽이 진하게 많이 주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받는 쪽은 빚진 감각이 무뎌지고 주는 쪽은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받는 사람도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미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존중이 함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안함이 있을 때만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는 관계에서 존중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차갑게 굴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려운 처지처럼 보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쌓여서 결국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새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당신부터 찾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은 아기를 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당신의 삶은 점점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 문제를 돌볼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지쳐서 선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피로를 이해하기보다 왜 변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신이 제공하던 편리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도와줄게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 이번 한 번만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범위 안에서 기대치를 조절합니다. 반대로 언제든 말해라고 해버리면 상대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르면 더 요구합니다. 요구가 반복되면 당신의 배출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감사는 증발하고 기대만 남습니다. 그러다 한 번 거절하면 상대는 그것을 배신처럼 느낍니다. 이게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나쁘지 않아도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존중받는 사람은 기준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말을 길게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상황을 해명하고 감정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말은 약해집니다. 약해진 말은 상대에게 설득할 틈을 줍니다. 그럼 다음 주는 조금만 해주면 안 돼.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거래가 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흥정만 남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상대는 결과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분수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질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알겠어라고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해줄 수 있는가? 내가 해주면 내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가? 그 질문을 통과한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기로 했다면 범위를 말하십시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딱 한번 그 선을 지키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출서가 아니라 배출이 귀해져서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나는 선의로 했는데 왜 존중이 사라지지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선을 그때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떻게 현실에서 쓰는가, 말투와 타이밍, 그리고 관계별 적용법까지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해왔던 행동을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든지가 되어버리면 당신은 어느새 항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탁은 요청이 아니라 일정이 되고 도움은 호의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이 흐름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말할 때 말이 길어지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렵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길게 설명합니다. 요즘 부모님 병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사실 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대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는 돼? 그럼 이건 가능하지?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네. 설명은 상대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사람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기보다 당신을 움직이를 찾습니다. 이때의 관계는 존중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수는 말로 설득하는 논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의 말은 짧습니다. 짧은 말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유를 줄줄이 붙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붙이면 약점이 되고 약점은 설득의 문이 됩니다. 반대로 이유를 붙이지 않으면 상대는 더 물어볼 틈을 잃습니다. 단호함이 아니라 확실함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 무뚝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길게 설명할 때 상대는 당신을 기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은 미안해서 해주고 내일은 짜증나서 거절하고 모레는 또 마음 약해져서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신뢰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약하면 존중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존중은 따뜻함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을 긋는 데는 말의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가능 범위를 말한다. 둘째, 기간을 정한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혹은 최소로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미안한데 나는 돈 거래는 안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설명을 붙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설득할 이야기거리를 얻습니다. 반대로 나는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끝내면 상대는 그 기준을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규칙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설득하기 쉽지요. 또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30분까지만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분입니다. 두상적으로 바빠라고 말하면 상대는 빈틈을 봅니다. 하지만 숫자로 말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기면 상대는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경계, 기술입니다. 정야용이 말한 분수는 결국 측정 가능한 선으로 나타날 때 힘을 갖습니다. 관계별로도 적용이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선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선이 더 필요합니다. 가족은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라는 말로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말은 때때로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포장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척이 친척에게 당연함을 요구할 때 그 순간 관계는 의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한번 흔들리면 다음엔 더 큰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람은 한 번 된 일을 언제든 될 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는 더욱 단순해야 합니다. 친구는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친구 관계는 가벼운 기대가 쌓이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끝내십시오. 이번엔 어려워.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이게 무례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감정이 상할까 두려워서 말이 길어지면 그 두려움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더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편안하게 말하면 상대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연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관리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의 형태를 바꿉니다. 즉시 해결해주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떤 방법을 먼저 해봤어? 이 질문은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때 성장합니다. 당신이 대신 해결해주면 편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다시 당신을 찾습니다. 관계는 의존으로 굳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립은 결국 상대를 자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끊는 게 아니라 도움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은 원래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기능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남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몇 사람을 남기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존중은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세우는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을 긋는 것 차갑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오히려 거리가 무너지면 관계는 더 빨리 상합니다. 가까움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가까움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붙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존중받는지요? 많은 분들이 친밀함을 거리 없음으로 착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정이 깊어지고 뭐든 함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 관계도 숨을 쉬어야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너무 자주 보면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불평으로 바뀌고 불평은 회피로 바뀝니다. 결국 어느 날 예전처럼 연락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묻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중용, 즉 지나치지도 모자하지도 않은 자리라는 것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움에도 적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치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필요를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너무 붙으면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를 소중히 생각해.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숨쉴 틈이 필요해. 말로 길게 하지 않아도 삶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거리가 좋은 거리일까요? 저는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항상 곁에 있지는 않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울 수 있지만 상대의 일상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자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 삶을 대신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일수록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자주 우린 남이 아니잖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남이 아니니까라는 말이 반복되면 요청이 요구로 바뀌고 요구가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소진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상대의 책임까지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이지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각자의 삶이 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 다리로 서 있을 때 잡아주는 손도 더 단단해집니다. 한쪽이 계속 기대고 한쪽이 계속 받치면 받치는 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관계 파괴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까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두려워해서 거리를 포기하면 나중에는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은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행동이 거칠러집니다. 그러다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상대에게 훨씬 큰 상처를 줍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관계가 결국 깊은 관계입니다. 거리의 핵심은 차갑게 끊어내기가 아닙니다. 접촉의 빈도와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연락하던 관계가 있다면 그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던 관계라면 만남을 습관이 아니라 의미로 바꾸면 됩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만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은 다시 붙습니다. 붙었다가 또 지칩니다. 지쳤다가 또 죄책감으로 붙습니다. 이 반복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죄책감으로 관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거리는 곧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은 존중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함이 쌓이면 존중이 됩니다. 즉, 거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상대가 멀어질 때 매달리지 않고 상대가 떠날 때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 메시지는 관계를 끊는 메시지가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붙잡히면 숨이 콧방귀 막히고 숨이 막히면 도망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쉴 틈이 있는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의리는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상대의 자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들판은 잠시 넓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제한이 생기지만 그 안에서 삶은 안정적으로 자합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앞에서 거리가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흔드는 것은 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원칙도 흔들립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과 결정을 분리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황보다 반응에서 커집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부탁을 들은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쉽게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일이 있는 날이면 왜 나한테만 이래 하며 거절합니다. 다음날 마음이 풀리면 또 미안해져서 다시 도와줍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결정이 바뀌면 상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진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기보다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당신의 말은 기준이 아니라 기분으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은 따뜻함이 아닙니다. 물론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에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존중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사람은 신뢰가 약해집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상대는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 해주겠지, 조금만 밀어붙이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설득의 대상으로 만들고 당신의 원칙을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정용이 말한 중용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용은 감정 위에 올라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가 만든 결정을 하지 말고 서운하더라도 서운함이 만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입니다. 결정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순간으로 방향을 결정하면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은 느끼되 결정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감정과 결정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즉시 답을 합니다. 부탁을 받자마자 알겠어 혹은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즉시는 감정의 통로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니 한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원칙이 보입니다. 원칙이 보이면 결정이 단단해집니다. 둘째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즉흥으로 살기 쉽습니다. 반면 기준이 미리 있으면 감정이 와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입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밤 10시 이후엔 전화 상담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도와준다. 내 시간을 30분 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상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되면 상대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되면 갑작스런 요구가 줄어듭니다. 요구가 줄면 당신은 덜 지칩니다. 덜 지치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기준은 벽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셋째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감정을 길게 말합니다. 난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넌 항상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말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상대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방어가 시작되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감정으로 결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정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포장하는 순간 말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미안해하네. 그럼 더 부탁해도 되겠다. 혹은 감정적이네. 더 흔들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감정도 건드리지 않고 내 기준도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원망이 자랍니다. 원망은 결국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폭발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당하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균형을 지키는 사람은 늘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훈련을 권합니다. 부탁을 받거나 관계에서 압박을 느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결정이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인가?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만약 감정에서 나왔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시간을 벌고 기준을 떠올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반복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을 흔들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질서 위에서 흘러갑니다. 저는 김석입니다. 앞에서 감정과 결정을 분리해야 존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거절도 하고 거리도 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더 깊은 수준의 존중을 만들려면 마지막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도움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빨리 없애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일이 밀리면 대신 처리해주고 마음이 불안하면 확답을 주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책을 바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그 순간 편해집니다. 당신도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의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 사람은 한 번에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어려우면 저 사람에게 가면 된다. 이 습관이 생기면 다음번에도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요. 결국 당신은 돕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떠치는 사람이 됩니다. 정야용이 말한 자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설 때 비로소 당당해집니다. 반대로 의존할 때는 약해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기대는 관계는 처음에는 친밀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쌓이면 마음속에서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오래 가게 하고 싶다면 도와주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의외로 가장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야? 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봤어? 일단 네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 이, 이 질문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길을 좋아하니까요. 누군가가 답을 주면 생각을 멈춰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해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다시 해결해주면 의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질문을 유지하면 상대는 조금씩 자기 다리로 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도움의 방향을 바꾼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대신해준다 해서 네가 하게 만든다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관계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 그냥 빨리 해. 주면 되잖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존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킨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계속 편하게만 해준 사람은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에도 인간 심리가 있습니다. 편리함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주는 관계는 빨리 닳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주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단계로 권합니다. 첫째, 바로 답을 주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게 하십시오.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 무엇이 가장 급한 거야?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기 문제를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당신이 바로 해결해주면 문제는 가려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정리하게 하면 문제에 윤곽이 보이고 해결의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둘째, 선택지를 대신 고르지 말고 선택지를 말하게 하십시오.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어? 그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상대는 당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신 해결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판단을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굴기 어렵습니다. 셋째, 작은 행동을 정하게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뭐야? 내일, 오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문제는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단계로 나뉘다. 사람은 작은 단계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의존이 줄어듭니다. 의존이 줄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결국 당신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 도움은 말투가 차가우면 실패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하되 원칙은 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편인 건 맞아. 그런데 이번엔 네가 먼저 정리해 보자. 내가 다 해주면 너는 계속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너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 여기서도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한두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길어지면 설득이 되고 설득은 다시 협상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배추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면 당신은 열진됩니다. 대로 상대를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면 당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석입니다. 관계에서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이 길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가 거절해야 할 때, 선을 지켜야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말이 길어집니다. 미안해서 길어지고, 오해가 두려워 길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어진 말이 결국 당신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한 말만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짧게 말하면 차갑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말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짧은 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락가락함입니다. 오늘은 된다 했다가 내일은 안 된다 하고 어제는 도와줬다가 오늘은 화를 내고 방금은 미안해 하다가 금방은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신뢰가 약해집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존중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말이 짧고 태도가 일관된 사람은 상대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이고 안정감은 존중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이 길어질까요? 첫째는 변명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이 불안이 변명을 만듭니다. 둘째는 감정 때문입니다. 서운함, 죄책감, 분노가 섞이면 말이 길어집니다. 셋째는 설득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서 납득시키려다 말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거절을 설득하려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설득은 대화를 협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상대는 틈을 봅니다. 그럼 조금만 이번만 네가 하면 금방이잖아. 결국 당신의 기준은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분수는 단지 내 몫을 챙기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선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이 바로 말의 과잉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선이 흐려지고 선이 흐려지면 사람들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권합니다. 거절할 때는 결론, 범위, 종료로 말하십시오. 결론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범위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30분까지만 됩니다.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 뒤에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붙는 순간 상대는 왜라는 문을 열고 왜가 열리면 설득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피곤해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결론이 단단하고 범위가 분명하면 상대는 더 이상 밀어붙일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나도 빠듯해서 사실 집에 일이 있어서 나도 대출이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상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조금만 다음 달에 갚을게. 너는 믿을 만하잖아. 결국 협상이 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붙이지 않습니다. 규칙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설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번 일 좀 대신해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이번엔 어렵습니다. 다음에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늘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오히려 관계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당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관계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 기분을 책임지려다 말이 길어집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말은 상대를 달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기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미안해 안 해. 그럼 더 밀어붙이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상대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관계는 언젠가 폭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차갑게 보일까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톤의 부드러움입니다. 말은 짧게, 톤은 부드럽게. 이것이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안 되라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모태가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품격이 생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말의 형식을 갖추면 관계는 거칠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짧게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거절한 뒤에 침묵을 못 견딥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더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 붙이는 말들이 대부분 필요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말이 당신의 경계를 허니다. 그러니 거절을 한 뒤에는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침묵은 공격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을 지키는 마지막 문입니다. 상대가 더 묻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정야용은 사람이 스스로 설 때 당당해진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단단하려면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멈춤이 곧 자립입니다. 그리고 자립이 존중을 만듭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존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일관된 짧은 말로 삶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계를 말하는 법, 거리를 지키는 법,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는 법, 그리고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 도움의 방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 진리입니다. 정야용이 말한 의리도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설 때 당당해지고 당당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중은 요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외롭지 않다. 내가 더 도와줘야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 반대로 합니다. 잘해주면 잠시 가까워지지만 기준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아니라 요구가 모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구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이번만 조금만 넣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요구는 커지고 당신의 삶은 작아집니다. 결국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진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한히 베푸는 방식은 오히려 외로움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야용은 한쪽만 희생하는 것을 의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상대도 자기 자리에 서서 있을 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툼을 잘못 쓰면 의리는 사라지고 구조가 바뀝니다. 한쪽은 기대고 한쪽은 떠받칩니다. 이것은 의리가 아니라 착취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물론 상대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대어도 되는 구조가 있으면 사람은 기대려고 합니다. 그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결국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립은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자립은 내 감정, 내 시간, 내 돈, 내 삶의 균형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관계가 바뀝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즉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도와주더라도 범위를 정하고 즉시 해결해 주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말은 짧고 행동은 일관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좀 딱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를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쉽지 않은 사람으로 봅니다. 쉽게 소비할 수 없는 사람,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 그때부터 존중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떠나지 않나요?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입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도움으로 본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남는 사람은 당신을 기능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외로움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깊이입니다. 깊이는 많이 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깊이는 서로의 자리를 지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려 애쓰지 말고 관계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질서가 없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질서가 있는 관계는 편해집니다. 편해진 관계는 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관계가 결국 깊어집니다. 그 깊이는 결국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합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과라도 진심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립을 실제로 삶에 옮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단순한 세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지킬 기준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돈, 시간, 감정, 연락 빈도, 도움의 범위, 내가 흔들리는 지점을 적는 겁니다. 기준을 머릿속에만 두면 감정에 휩쓸립니다. 글로 적으면 기준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둘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십시오. 큰 거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작은 거절을 반복하면 당신의 삶의 선이 생깁니다. 선이 생기면 사람도 그 선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도움의 형태를 해결해서 성장으로 바꾸십시오.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대신 해주지 말고 스스로 하게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상대는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성장의 문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면 의존이 줄고 의존이 줄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관계는 오래 갑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수와 중용은 결국 삶을 안정시키는 철학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주면 흘러넘치고 지나치게 받으면 썩습니다. 적정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찾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지점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목을 가다듬음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왔습니다. 왜 많이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존중을 잃고 외로워지는가? 그리고 그 반대로 왜 똑똑하게 베푸는 사람은 존중받으며 관계가 오래가는가?
결론은 단순합니다. 관계는 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질서로 유지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져도 무너지고 질서가 있으면 적게 져도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해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 흐름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배추이 만들어내는 심리 구조입니다. 한 번, 두 번은 호의로 남지만 경계 없이 이어지면 호의는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존중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원리입니다. 흔한 것은 가볍게 다뤄지고 귀한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베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배을 희소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희소하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뱉음의 범위가 있고 기준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뱉음은 가치가 됩니다. 가치가 생기면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택적 배총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의리도 여기와 같습니다. 의리는 한 사람이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준 없이 다 받아주면 상대는 자신의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상대는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 생기면 성장은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관계는 깊어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면 상대는 불편하더라도 자립을 배웁니다. 자립을 배우면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가 남으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긋고 기준을 지키면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떠나는 것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웠을 때 떠나는 사람은 대개 당신을 인격으로 보기보다 편리함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남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외로움은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깊이에서 옵니다. 피상적인 사람 10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명이 더 사람을 살립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내가 지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태도가 거칠러지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상대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칼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안전장치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지키면 상대도 그 기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부탁은 더 신중해지고 도움은 더 귀해지고 감사는 더 선명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삶에 옮길 수 있도록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면서 동시에 태도입니다. 첫째, 도움은 유대 범위를 먼저 말하십시오. 2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도울 수 있습니다. 숫자와 범위를 붙이면 더 강해집니다. 둘째, 설명으로 설득하지 말고 짧게 말하고 멈추십시오. 말이 길어지면 협상이 되고 협상이 되면 존중이 무너집니다. 말은 짧게, 톤은 부드럽게. 셋째,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십시오. 기분이 좋다고 다 해주지 말고 기분이 나쁘다고 냉정해지지 마십시오. 기준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넷째, 즉시 해결해 주지 말고 스스로 서게 하십시오.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기십시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다섯째, 거리를 두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관계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당신은 이상하게도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한히 베푸는 사람은 결국 소진되고 소진된 사람은 관계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똑똑하게 베푼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따뜻하기 위해 오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며 주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그 존중이 결국 당신을 외로움에서 지켜줍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당신의 경계, 당신의 자립, 당신의 일관성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인간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선별하는 것에서 삶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곧 생존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친목, 모임, 가족, 행사까지 만나지 않으면 일이 막히고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그 방식 그대로 사람을 붙잡고 살면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무너뜨립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착각은 예전 인연이니까 계속 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연은 시간을 먹고 자라지만 모든 인연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지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더 얄팍해지고 더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젊을 때 함께 울고 웃던 친구도 노년에는 서로의 사정이 달라지며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네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나이에 아직 그것도 못했어라는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뒤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추억 때문입니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추억만으로 오늘의 나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여우의 관계는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재정렬해야 합니다. 저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세 종류로 나눠보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고 숨이 편해지고 괜히 삶을 다시 붙들고 싶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이 적어도 그 침묵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나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나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부탁이 많고 연락은 늘 자기 필요할 때만 오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세 부류 중 노후에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회복력이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흔들린 마음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소비당한 자존감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롭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해서 생깁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관계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노년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무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예의지. 내가 챙겨야 인간이지.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예의가 과연 나를 살렸습니까? 그 인간됨이 과연 나를 지켜줬습니까? 참고 넘어간 일이 정말로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대체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참고 넘어갈수록 상대는 더 쉽게 선을 넘고 내가 챙길수록 상대는 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의는 상호적일 때 아름답습니다. 일방적 예의는 결국 자기 희생이 되고 자기 희생은 노년에 가장 빠르게 마음을 늦게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내 사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내 이야기를 듣고도 비웃지 않는 것, 내가 거절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간의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아무 기준 없이 쏟아붓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낭비입니다. 또 하나, 노후의 관계에서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대화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뭐 했대? 누구는 집이 몇 평일래? 누구는 병원비를 얼마나 썼대?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에서 자주 오갑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비교가 습관이 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재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년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평화는 비교가 없는 자리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비교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상합니다. 노후의 지혜는 그 자리를 조용히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 정리를 냉정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보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고 기대는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흔들립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기이 아니라 동행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되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두세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깊어집니다. 깊어질수록 안정됩니다. 안정될수록 삶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노후의 인간관계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 기준이 서면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패턴을 끊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끊어지는 순간 노년의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온다면 당신의 노후, 인간관계는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유지, 비용의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면 기회가 늘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반대로 사람이 늘수록 마음의 소음이 커집니다. 연락을 받아야 하고, 답장을 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경조사를 챙겨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감정 노동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누가 내 인생에 남을 사람인가를 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가를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먼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태도로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걸 해? 그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존중이 없는 말입니다. 조언은 상대를 살리지만 평가는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론은 늘 자기 이야기로 끝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로 돌아갑니다. 이런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된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밟게 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다른 속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마음이 어떤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난 뒤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 뒤 생각이 정리되고 숨이 쉬워지는 사람이 있고 만난 뒤 집에 와서도 계속 말이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대부분 내 에너지를 가져가는 관계입니다. 노후에는 이 관계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병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늘 마지막에 몸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고 하면 싸우고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의 정리는 조용한 거리두기가 대부분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는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덜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정렬됩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설명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합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알아차립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설명보다 선이 중요합니다. 선을 그으면 관계는 그 선을 기준으로 살아남거나 멀어집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할 때 마음의 죄책감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봤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도와줬는데, 그래도 인연인데, 이 죄책감이 노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죄책감을 해부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죄책감은 상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나를 희생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내가 무너질 정도의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방치입니다. 또 하나,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이 경조사 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하지만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한번 얼굴 비추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는 점점 많아지고 비용도 커지고 몸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인간관계가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정작 내 삶은 텅 비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정말 가까운 사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 내 삶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렇지 않은 관계는 의무로 이어가면 결국 원망이 남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다만 형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남겨야 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노년에 좋은 관계를 말이 없어도 편한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친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만나야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가끔 연락해도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노년에는 성공 이야기보다 실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두려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가볍게 웃어 넘기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노후는 버틸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쓸모없는 관계로 채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빈자리는 나로 채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걷고, 작은 취미를 만들고,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노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인생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예의로 유지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관계는 조용히 깊게 하라.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관계는 많을수록 든든한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관계가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늘릴 때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늘릴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끊으면 미안하다. 참아야 어른이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같은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지요.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도덕시험이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불안을 남기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그 다음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멀어질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먼저 관계가 나를 병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차갑니? 너는 왜 연락이 없니? 너는 사람을 몰라.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둘째, 내 삶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 이야기, 내 돈 이야기, 내 건강 이야기를 먹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너도 알지 하며 소문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두면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남의 입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말끝마다 깔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한 마디가 반복되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건강과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낮게 보는 순간 삶의 의욕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리를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흔한 실패는 갑자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정폭한 날 한 번에 차단하고 크게 싸우고 그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방식이 특히 위험합니다. 싸우면 남는 건 감정의 잔해입니다. 잔해는 마음을 오래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계의 거리두기를 권합니다. 1단계, 정보 줄이기. 내 소식을 덜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가족, 내 돈, 내 건강, 내 계획. 이런 것은 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거칠러질수록 약점은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말을 줄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상대의 간섭도 줄어듭니다. 2단계, 만남 줄이기. 자주 만나던 관계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끊기 어렵지요. 그래서 갑자기 0으로 만들지 말고 2에서 1로, 1에서 0.5로 줄이십시오. 바빠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거리 두기에는 설명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설명이 길수록 상대는 반박할 구실을 찾습니다. 3단계 감정 투자 줄이기. 여기까지 와도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이란 것은 때로 습관적 애착입니다.
감정 투자를 줄이십시오.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칭찬도 비난도 짧게 끝내십시오. 반응이 짧아지면 상대의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으면 외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남길 관계를 동시에 키우는 것입니다. 관계는 비우기만 하면 공허합니다. 건강한 관계로 채워야 합니다. 그럼 남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기준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존중.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가? 둘째, 안전. 내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가? 셋째, 회복. 만나고 나면 마음이 회복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관계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삶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노년에는 인맥이 부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시간이 빚 갚는데 다 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친척 관계에서 노년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은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너는 당연히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는 가족인데 이 기대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작은 실수도 배신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선, 내 시간의 선, 내 돈의 선, 내 감정의 선. 선이 없으면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목이 매지만 몇 번만 지나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 곁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사람을 잃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결국 노년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내 인생의 공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쓸모없는 감정과 의무를 돌려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이 노후의 하루를 살립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윤리의 언어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람을 정리한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은 날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인생을 계속 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관계를 정돈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원칙 3개로 정리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첫째, 내 삶의 리듬을 깨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둘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는다. 셋째, 좋은 사람에게는 더 자주, 더 짧게, 더 따뜻하게 간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노년에는 복잡한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면 죄책감만 커집니다. 먼저 내 삶의 리듬을 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내 컨디션을 빼앗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비교가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들은 늘 세상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이미 비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 마음도 서서히 그 방향으로 물듭니다. 노년의 마음은 젊을 때보다 더 쉽게 물듭니다. 그래서 저는 리듬을 강조합니다. 노년의 리듬은 건강입니다. 잠, 식사, 산책, 조용한 시간. 이 리듬을 깨는 관계는 결국 건강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원칙,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이 설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오해하지 마. 이런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공격할 소재를 얻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짧은 설명만으로도 이해합니다. 반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긴 설명을 해도 결국 왜곡합니다. 그러니 존중이 없는 상대에게는 설명 대신 거리가 답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설득하려는 순간 이미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긴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더 자주, 더 짧게, 더 따뜻하게 간다. 노년의 관계는 자주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짧게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고 자주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다음에 차 한잔 하시지요. 이 정도면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관계는 길이가 아니라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로움이 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외로움은 관계의 숫자가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비었을 때 외로움이 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해결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산책, 햇빛, 규칙적인 식사, 수면,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5060, 70대 가장 흔한 갈등은 도와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돈, 시간, 돌봄, 부탁. 문제는 그 요구 자체가 아니라 요구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가 해야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채무 관계가 됩니다. 채무 관계가 되면 도와줘도 고맙지 않습니다.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면 배신자가 됩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는 하나입니다. 도와주는 기준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원칙으로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주에까지만 낸다. 돌봄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만 한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노년의 관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침묵의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오히려 불씨가 됩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늦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승리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승리, 내 마음을 지키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돈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죄책감이라고 했죠. 죄책감은 사실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습관의 잔여물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얽혀있던 역할, 의무, 기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서 얻는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잃는 평안이 더 큰가?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책임을 지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내가 중심을 잡으면 관계도 정돈됩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순간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관계는 소수지만 깊어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노년의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4단계에서 멈춥니다. 거리 2자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단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됩니다. 5단계는 선긋기 이후의 유지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려운 건 끊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오랜 친구, 이웃처럼 완전히 단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에서는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유지형 거리입니다. 만나기는 만나되네 마음을 빼앗지 않는 거리. 이것이 노년의 고급 기술입니다. 먼저 선을 그었으면 원칙을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이제 휘둘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정해두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무례를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반복되는 부탁에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내 리듬을 깨는 약속은 잡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일종의 마음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휘둘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즉시 반응 때문입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다. 톡이 오면 바로 답한다. 부탁이 오면 바로 결론을 낸다. 이 습관이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구는 더 커집니다. 노년에는 반응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전화는 부재중으로 두고 마음이 정리된 후에 걸면 됩니다.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답드리겠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길이를 짧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형 인간관계는 길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상대가 하소연을 길게 하면 결국 마지막엔 욕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죄책감을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대화는 짧게 따뜻하게 결론 있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을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는 순간 설득의 싸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특정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늘 밤 10시에 전화해서 하소연한다. 만나면 항상 남 이야기로 험담한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 자녀를 비교한다. 이런 패턴을 눈치채 못하면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메모를 추천합니다.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가, 무슨 말이 반복되는가 기록하면 객관화가 됩니다. 객관화가 되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죄책감이 줄어들면 선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의 핵심은 거절 이후의 후폭풍을 견디는 힘입니다. 선을 그으면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서운함, 뒷말, 비난 때로는 너 변했다는 말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연히 누리던 것을 잃은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을 불편해한다면 그 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을 그은 뒤에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킨 뒤에 평온이 옵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후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죄책감과 책임감을 구분하십시오. 상대가 서운해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둘째, 반복되는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못합니다. 제 사정상 힘듭니다.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말이 바뀌면 상대는 틈을 찾습니다. 셋째, 대체 행동을 정해 두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 22, 10분, 물 한 잔, 스트레칭.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좋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나쁜 사람을 설할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더 하십시오. 좋은 사람에게 밥기 더 하십시오. 인간관계는 확대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정제된 관계가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6단계는 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내 삶의 구조를 새로 짜는 단계입니다. 5단계가 선긋기 이후의 유지였다면 6단계는 그 선을 흔들지 않도록 생활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정리해 놓고도 다시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빈 시간이 그대로이고 외로움의 틈이 그대로이고 습관의 통로가 그대로이면 결국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단계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먼저 6단계 핵심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늘려야 한다. 람을 아무것도 늘리지 않으면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백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아무 관계나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만큼 다음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규칙적인 루틴이 의미 있는 역할 산몸을 쓰는 활동이 셋이 채워지면 관계는 줄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루틴을 시간표로 고정하십시오. 노년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사람을 찾을 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아침 기상 후 30분 산책, 점심 후 10분 정리, 저녁 식사 후 20분 독서.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입니다. 하루에 2, 3개의 고정 루틴만 있어도 인간관계의 의존도가 확 내려갑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의외로 철학이 아니라 일정에서 나옵니다. 둘째, 역할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가족이 역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역할이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없으면 관계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단계에서는 작은 역할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동네 도서관 봉사도 좋고 경로당에서 1시간 도움을 주는 것도 좋고 교회나 절에서 작은 일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역할이 생기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능으로 정리됩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깔끔해집니다. 셋째, 몸을 쓰는 활동을 감정 방파제로 쓰십시오. 인간관계의 상처는 머리로 풀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감정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수록 운동을 권합니다. 단 목표가 건강만이 아닙니다. 6단계에서 운동은 관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정서적 차단 장치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전화부터 잡던 습관을 운동화부터 신는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전환이 노년의 자유를 만듭니다. 이제 관계를 새로 자는 구체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단계에서는 인간관계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A그룹, 에너지 주는 사람, B그룹, 중립인 사람, C그룹, 에너지 빼앗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C그룹을 미워해서 끊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겠다고 선언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면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장소를 바꾸고 대화 시간을 짧게 만들면
C그룹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것이 성숙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A그룹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관계는 가만히 둬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관계도 관리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6단계에서는 A그룹에게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하고 작은 선물을 하기보다 작은 정성을 보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좋은 관계는 깊어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또 하나, 6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사람을 정리해도 정보가 많으면 마음은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특히 주변 소문, 가족의 갈등 이야기, 남의 자녀, 성공담 같은 정보는 관계를 다시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듣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듣지 않으면 편합니다. 편하면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안 하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결정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네, 환경을 바꾸십시오. 내 시간을 바꾸고, 내 루틴을 바꾸고, 내 역할을 바꾸고, 내 몸을 바꾸면 관계는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잃은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되찾은 거구나. 정리하겠습니다. 6단계는 관계를 정리한 이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루틴을 만들고, 역할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나쁜 사람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노년의 인간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7단계는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밖에서도 평온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6단계에서 삶의 구조를 바꿨다면 7단계에서는 그 구조 위에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는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누가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해서 끝이 납니다. 먼저 7단계 핵심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관계로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삶으로 증명한다. 젊을 때는 관계가 곧 성과였습니다. 누굴 아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노년에는 그게 독이 됩니다. 관계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눈치 보기로 돌아갑니다. 7단계는 그 루프를 끊는 단계입니다. 첫째, 7단계에서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감정에서 원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싫어서 멀어지거나 그 사람이 좋아서 가까이 합니다. 감정이 기준이면 감정이 바뀔 때마다 관계도 바뀝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게 엮이지 않는다. 나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는 끊는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있어도 관계 대부분은 정리됩니다. 둘째, 7단계의 중요한 훈련은 거절의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에 많은 갈등은 거절을 못해서 생깁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뒤에서 후회하고 결국 원망이 쌓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 상황상 힘듭니다. 좋은 마음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그 한마디로 깨진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7단계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7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 침묵의 기술입니다. 노년에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끝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7단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비교.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평가.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충고 원하지 않는데 주는 조언. 이 세 가지는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좋은 관계는 대개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줄이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넷째, 7단계는 외로움을 재정의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고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7단계에서 혼자는 다릅니다.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기준을 회복하고 내 삶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덜 만나서 평온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섯째, 7단계의 마지막은 남을 내려놓고 나를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7단계에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지킬 것인가? 질문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단계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줄여서 온다. 관계는 삶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줄어도 삶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줄어야 삶이 선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관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7단계는 완성입니다. 관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거절을 배우고 침묵을 익히고 혼자를 정돈으로 바꾸고 나를 책임지는 태도를 갖추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8단계는 마지막 정리 좋은 관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7단계에서 원칙과 평온을 완성했다면 8단계에서는 그 평온을 끝까지 지키는 방식을 정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8단계의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줄이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8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련의 정리입니다. 노년의 관계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저 사람과 끝까지 갔더라면 왜 나는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런 미련은 관계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과거를 붙잡는 사람은 현재에서도 사람을 붙잡습니다. 8단계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자리에서 끝난다. 내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8단계의 실천은 관계 청구서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계산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희생한 게 얼마대?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노년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합니다. 8단계에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했다. 내가 선택한 행동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 책임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8단계는 용서가 아니라 분리의 기술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깊은 관계에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8단계에서 더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미워하지 않,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감정은 내려놓되 거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넷째, 8단계는 남의 평가에서 완전히 졸업하는 단계입니다. 노년에도 사람들은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과장하고, 괜히 설명하고, 괜히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평온은 평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8단계의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증명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8단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작은 품격입니다. 품격은 큰 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줄이되 한 약속은 지킨다. 말을 줄이되 필요한 말은 따뜻하게 한다. 남을 돕기, 희생으로 돕지 않는다. 관계를 끈대 비난으로 끊지 않는다. 그런 작은 태도가 쌓이면은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당신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여섯째, 8단계의 핵심 실천은 감사할 사람만 남기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은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 3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중한 거리로 남기면 됩니다. 가까워지지 않아도 멀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당히 무리하지 않게. 일곱째 8단계의 마지막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마무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마지막 숙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오늘 미련을 줄이고 오늘 원망을 덜어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함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리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고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감정은 오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단계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잘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잘 놓는 용기로 완성됩니다. 잘 놓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는 신기하게도 꼭 필요한 사람만 남습니다.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는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